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59편 이정기 왕국의 투쟁과 좌절 그리고 발해. 지난 시간에 고구려 유민 이정기가 지금의 당나라 황제로부터 평로치청 번진의 절도사, 간단하게 말해서 치청절도사에 임명되어서 지금의 산동반도 지역을 거의 독자적으로 관할하게 됐다는 얘기를 소개해드렸죠. 번진이라는 용어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할까요? 고구려연구재단 윤재훈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번진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군사 주둔 기지, 영어로 하면은 캠프 정도의 의미고요. 이 번진은 이제 세력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크게 한 대중소로 나눌 수 있는데 평균은 보통 한 번진당 군사기지당 보통 1만에서 2만 정도. 근데 규모가 큰 경우 알록산 사사명의 난을 일으켰던 알록산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 한 수십만까지 이를 정도거든요. 산동성 하면은 이제 약간 감이 멀지도 모르겠는데 산동반도에 있는 현재의 산동성은 현재 우리나라의 한반도 면적보다 더 큰 지역입니다. 바로 치청번진이라고 불리던 이 지역의 총책임자 격인 절도사가 이정기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번진들의 경우 군사뿐만 아니라 행정과 재무 관계까지 관장했으며 이정기의 경우 발해 신라와 당나라의 애교 관계까지 관할하는 막강한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정기 집단과 발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발해의 명말을 교역했다는 대목인데, 발해에서 이정기 집단에게 수출했던 말이 과연 솔빈부의 말이냐 아니면 고구려 시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부여지방의 말이냐에 대한 논란을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죠. 신당서에 기록된 발해의 특산문 항목을 보면 지금의 연해주 지역에 해당하는 솔빈의 말이 유명하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솔빈부의 말일 것이다 라는 주장과 그곳에서 말들을 이정기의 번진이 있는 산동반도까지 이동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 부여지방의 말일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한 사람의 주장을 더 들어보기로 하죠. 고구려연구재단 발해연구팀 윤재훈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중장 기병들, 그러니까 중무장한 기병들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한 기병이 또 갑옷을 잔뜩 입은 말 위에 타야 되는데 그 말이 그 기병과 자체적인 자기가 말이 입은 갑옷, 그 다음에 기병이 입은 갑옷의 무게까지 감당하려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조랑말로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안악 3호분이라든지 여러 무덤에 나오는 기병의 행렬도에 보면 나오는 말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키가 작은 말들이 아닙니다. 과하마가 아닙니다. 조랑말이 아니라 현재도 러시아에서 활발하게 사육이 되고 있고 현재도 수출이 되고 있는 현재의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생산되었던 말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조랑말 혹은 과하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삼국지 위서동의전 고구려편에 나오는 기사 한 토막을 소개하기로 하죠. 그 나라의 말들은 모두 체구가 작아서 산을 오르기에 매우 편리하다. 사람들은 힘이 세고 전투에 익숙하며. 이것이 바로 부여마에 대한 설명인데, 체구가 작아 과일나무 밑을 지나다닌다고 해서 과하마라고도 불리는 그런 조랑말들을 전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고구려 시대에도 부여말을 기병들의 말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말의 운송 문제도 연해주 지역에서 40-50km만 가면 두만강 하류의 훈춘 지역에 이를 수 있고 거기서 압록강 줄기까지 이동한 다음에 발해만을 거쳐 산동반도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당시의 솔빈부가 있던 연해주 지역에서 그런 명마들이 많이 생산되었을까요? 러시아 학자들 말에 의하면 지금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현재도 말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쪽 지역의 사람도 그렇지만 그쪽 동네는 다른 동물들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상당히 크고 튼튼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땅 자체, 토질 자체가 철성분이 많아서 어떤 생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먹으면 크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크라스키노 토성 그 주변에 조그만 목장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국 마사에서도 그쪽 지역에다가 종마장을 하나 이제 건설할 계획이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발해에서 이정기 집단에게 공급했던 말들이 어디서 생산된 것이었느냐에 대한 논쟁은 이쯤 해두기로 하죠. 어차피 발해에 대한 자료가 워낙 빈약하다 보니 이런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정기는 발해에서 수입한 말들을 자신의 군마로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동국대 정병준 교수의 분석입니다. 오, 오랜만이요. 아니, 성덕 절도사께서 어쩐 일로 얘까지 오셨어? 이 찾아온 이유를 모르지 않으실 터인데, 이 지난번에 부탁한 마필들은 어찌 되었소? 우리 기병들이 타는 군마들이 늙고 병들어서 이 반은 바꿔야 하게 생겼으니 걱정이요. 보통 말들이 아니고 저놈들이 다 바다 건너온 발의 명마들이요. 값을 넉넉하게 쳐주신다면 다른 번진에 팔려고 준비해둔 발의 말을 성덕 절도사께 넘겨드리리다. 고맙소. 이정기가 이웃의 절도사에게 발해에서 들여온 말을 대파하는 장면입니다. 주변에 또 다른 번진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은 말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대규모 말 보유 현황이 나옵니다. 통계가 나와요. 이걸 어디서 왔느냐? 근데 그 주변 번진들은 또 운하가 지나가고 해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은 번진들이에요. 어디서 왔겠느냐? 제일 이 번진들 입장에서 손편한 곳이 바로 옆이 이정기 번진이니까, 이정기 일가 번진이니까 거기서 들어왔을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사를 해먹었다는 거죠. 이정기 집단은 발해에서 수입한 말을 이웃 번진들에게 되팔아서 상당한 이익을 남겼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정기가 독자 세력을 키워가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정기의 번진이 자치 형태를 갖췄다고는 하나 이렇듯 상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당나라 중앙정부로부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정기 일가 집단에는 경제 특구 같은 곳이었어요. 중국 전역으로 본다면 경제 자유 지역인데, 이 지역의 어떤 당시에 어떤 외국과의 남해 무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주인데, 양주, 지금도 양주 있죠. 양자강 부근에 양주인데, 양주는 여기에 어떤 세상의 보물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이것과 바로 산동 이정기 일가 지역하고 이게 소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운하로 기록이 나와요. 이것이 양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하진보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산동의 흡입력은 뭐냐? 산동은 말입니다, 동아시아 지역과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신라와 발해, 일본의 산물까지 그곳으로 모여들어서 산동반들은 동아시아 교역의 일대 거점이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정기는 소금 장사를 해서 재력을 키우기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얘기는 동국대 윤명철 교수로부터 들어보죠. 이 소금은 산동반도 자체보다는 요동반도 남쪽에 있는 그 소금 생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동반도 남쪽에 지금 현재 대련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한나라 때부터 유명한 소금 생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산동반도 등주에 있었던 이정기 세력에서는 요동반도 쪽과 관련을 맺으면서 소금에 관한 것도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당나라가 수입을 금하고 있던 금, 은, 동 같은 귀금속이나 천물들 역시 이정기가 절도사로 있던 산동반도에서는 거리낌 없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었으니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그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특구의 수장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당나라 조정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로 이 번진 세력들의 바로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엣가시로 여기는 인물은 위박절도사인 전승사였습니다. 위박절도사 전승사라는 자가 자신의 아들을 짐에 딸고 혼인시킨 뒤 이제는 황실의 명을 거역할 정도로 거만하기 이를 데 없으니 내 이 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위박절도사 전승사를 제거해야겠는데 이 일을 치청절도사가 나서서 처리해 주길 바란다. 당나라 대종이 이정기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알겠사옵니다. 위덕절도사 이보신과 힘을 합쳐서 위박절도사를 칠 것이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정기는 대종의 부탁을 받고 군대를 움직이는데 나으리, 위박절도사 전승사를 사로잡아 끌고 왔사옵니다. 이놈의 목을 벨까요? 놈들! 나이 많은 노인을 그토록 함부로 다루다니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인고? 비록 포로로 잡혔으나 예를 갖춰 대접하도록 하라. 이정기는 포로로 잡힌 전승사에게 깍듯이 대하고 당대종에게 수차 상소를 올려 전승사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여 결국 자신의 손으로 석방시켜 줍니다. 이정기는 전승사를 치기 위해 전투를 감행하여 전승사의 영역이었던 덕주를 차지하는 실리를 챙겼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정기에게는 조정의 황제보다는 인근 번진들의 절도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승사가 사망한 이후 그의 뒤를 이은 절도사 전열이 나중에 이정기와 동맹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반 위박절도사 전승사를 응징하는데 공이 컸으니 평로 치청절도사 이정기에게 검교 사공 동중서 문화평장사를 제수하노라. 이 중에서 동중서문화 평장사라는 관직을 내린 것은 이정기를 재상으로 봉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당나라 조정에서 치청 번진을 이끌고 있던 이정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구당서 열전편의 이정기 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정기는 정사를 엄하게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혹했다. 그가 있는 곳에서는 감히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 이정기는 치주, 청주, 해주, 제주, 등주, 내주, 기주, 밀주, 덕주, 체주 등 10여 개 주를 관장하면서 이보신, 영호창, 설승, 양승이, 전승사 등의 절도사들과 영향을 주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구당서 양승이 전에는 이정기, 이보신, 설승, 양승이, 전승사 등 5명의 절도사들이 당나라의 관직을 독점하였다.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봐서 이정기는 예전에 거만한 회을 장수를 힘으로 제압했던 완력에다 주변 번진의 절도사들을 아우르는 타고난 친화력 그리고 대단한 카리스마를 지녔던 인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 781년 이정기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성덕절도사 이보신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이유악은 절도사 지위를 세습해 줄 것을 당나라 조정에 요구했는데 대종에 이어서 새로 즉위한 덕종은 이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유악과 더불어서 이정기, 양숭이, 전열 등 당대의 4인방이 대책을 논의하는데 새로 즉위한 황제가 성덕절도사의 세습을 거부한 것은 우리 번진들을 적대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성덕절도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황제에게 우리 번진들의 힘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황제가 강하게 나온다면 우리도 강하게 맞서야지요. 힘을 합쳐 나가 싸웁시다. 좋습니다. 이 덕종은 번진에 대한 강경파입니다. 대종은 이 잘못 건드려서 손해 이익 될 거 없다. 그래서 그 현상을 유지를 하는데 덕종은 이거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어떤 강경책을 펼치면서 이 이제 군대를 반역 번진들하고 우리 좀 쉬운 얘기를 하면 다덤벼 봐 하니까 반역 번들 진짜 덤비죠. 덤비는데 그래가지고 덕종하고 이제 반역 번진들하고 1대1이 아니고 반역 번진들하고 다수하고 황제 군대하고 그리고 이제 황제를 따르는 절도사 군대 양진영이 어떤 전면전을 벌입니다. 이정기의 치청 번진을 비롯한 반역 번진들이 당나라 황제에게 정면 대결을 결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웃 번진들과 연합하여 당나라 황제군과 한판 전쟁을 벌이기로 작심한 이정기는 그동안 기거하던 청주에서 운주로 거처를 옮긴 다음 아들 이납을 만납니다. 납은 듣거라. 예, 아바마마. 우리는 황제군과 싸우기 위해
이웃 번진의 군사들과 더불어 낙양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미 각오하고 있사옵니다. 이 전쟁에서 아비가 어찌 될지 모르니 너를 미리 치청절도 유후로 임명하겠다. 유사시의 절도사 직위를 수행하도록 하라.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하오나 책임이 주어지면 아버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그 직을 성실히 수행하겠사옵니다. 죽기 전에 영토를 세습하는 이러한 절차는 황제가 아니면 행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자! 황제군을 무찌르러 낙양으로 가자! 이정기를 비롯한 반역 번진들의 병력이 낙양 공격을 위해 출정하자 당나라 조정은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나라 조정은 낙양과 운주의 중간에 위치한 변주에 성을 쌓기 시작하였고 이정기 일파는 제음이라는 곳에 10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킵니다. 우리가 초반 전투에서 밀리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서주의 2차 병력을 포진해야 합니다. 아니, 왜 병력을 나눠서 서주에 포진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서주는 양장하게 물길을 타고 낙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그곳을 차단함으로써 황제군이 운하를 따라 운송하게 될 물품 보급로를 끊어버리자는 것이요. 좋습니다. 우리 번진들이 힘을 합쳐서 낙양으로 가는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하면 우리가 황제군에게 대승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갑시다. 드디어 이정기 연합군은 수상 운송로의 요지인 용교와 와구를 장악하여 낙양으로 통하는 보급품 수송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낙양 함락을 위해 황제군과 한판 전쟁을 벌여야 할 판인데 이정기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칩니다. 악성 종기에 걸린 것입니다. 아버님, 군사들에게 종기에 효험이 있다는 약을 백방으로 구해오라 했으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낙양 함락을 눈앞에 두고 황제군에게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눈을 감다니. 아버님은 반드시 일어나서 번진들의 연합군을 지휘하셔야 하옵니다. 아니다. 전명이 다한 것 같구나. 나봐. 뒷일을 부탁한다. 아버님! 이렇게 해서 평민 출신으로 당당히 황제군에게 맞설 만큼 막강한 세력을 구축했던 고구려 유민 이정기는 당나라 황제군과 변변히 전투를 해보기도 전에 눈을 감고 맙니다. 서기 781년 8월 그의 나이 49이었고 아들 이납의 나이는 24이었습니다. 전면전 직전에 이정기가 죽어버려요. 죽는데 이정기는 죽기 전부터 후계자를 잘 길러놨습니다. 아들인데 그 이납인데 이납 잘 길러놨어요. 이미 그 어떤 요직을 다 경험시키고 잘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떤 이정기라는 그런 뭐 절대적인 카리스마적인 그 이정기의 카리스마라는 건요 대단합니다. 별과의 완력도 나오지만은 그 원래 완력이 세면 우둔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침착하고 그리고 그 정말 기회를 볼 줄 알고 그 어떤 그 참 야성미가 느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일대기를 그 읽어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이납의 그 후계자 문제를 잘 정리해놓고 죽기 때문에 절도사께서 운명하셨다는 얘기를 외부에 발설하지 마라. 나는 선친의 위협을 이어받아 우리 평로 지청 번진을 지켜낼 것이니라. 당나라 조정에서는 죽은 이정기에게 태위라는 작호를 내려 추증하면서 반역 번진들을 해유하라 했으나 그의 아들 이납을 후계자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이보신의 아들 이유악도 아버지의 절도사 직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전승사의 조카 전열 역시 같은 처지였습니다. 거기다 이정기의 오랜 동지였던 양승이까지 합쳐서 4사람이 황제군을 상대로 군사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는 조정에서 어떤 탈반을 제시하더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오. 그렇소. 우리 4인방이 힘을 합친다면 황제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오. 나 이납은
전열 동지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수상 보급로의 요충지 와구로 진격할 것이니 양승이, 이유학 두 동지는 섬수에서 낙양으로 흘러들어가는 한수의 요충지를 공격하는 게 어떻겠소? 좋습니다. 자, 갑시다. 이납을 비롯한 4인방의 연합군과 당나라 조정이 동원한 황제군 사이에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서기 782년 11월 동맹군 사이에 군열이 생기고 전투가 혼전을 거듭하자 이납은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 일단 후방인 운주로 진지를 옮기는데 당나라 제국과 맞서 싸우자면 모름지기 우리의 위상에 맞는 틀을 갖춰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지금 새로운 나라가 문을 열었음을 선포하겠노라. 나라의 이름은 제로할 것이며 과인이 왕위에 올랐음을 알리노라. 이정기의 아들 이납은 제나라의 개국을 선언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서에서도 이납이 스스로를 과인이라 칭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납은 지방 행정 단위를 주로 나누고 각 주의 행정 책임자로 자사를 두었으며 수도를 운주로 정했다. 또한 수도의 이름은 동쪽을 평안하게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진 동평부로 명명하였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학자들과 일부 남한 학자들은 이정기와 그의 자손이 이끌었던 집단을 제나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당나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정기 일가, 이정기 집단, 평로 치청 번진 혹은 치청 번진 등으로 부르거나 속칭으로 이정기 왕국 등 여러 이름으로 칭하였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정기 일가가 이끈 세력을 섣불리 제나라라고 부르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기의 아들 이납이 스스로 제나라 왕을 천명한 이후부터는 편의상 제나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잡고 전열을 청비했으니 다시금 당나라 조정을 향해 진격할 것이다. 가자! 전력을 보강한 이납과 주변 절도사들의 군대는 운하를 통한 당나라 황제군의 수송로를 차단하고 서주의 서쪽에 위치한 송주를 장악합니다. 아니 되겠다. 반란군의 위세가 저리 등등하니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토본을 수비하고 있는 군사들과 남방을 지키는 영남 수비군을 불러들여 반역 번진들의 공격을 차단하도록 하라. 그러나 좀처럼 동맹군의 기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당나라의 덕종은 서기 783년 10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봉천으로 도주해버립니다. 이제 덕종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납이 이끄는 연합군에게 구미가 당길 만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황제 폐하, 지금 당나라 황실의 운명이 위기에 처해 있사옵니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저들의 반란을 용서하겠노라는 조서를 내리면 아니 되겠느냐? 저들이 그런 조서를 받아들고 군사를 물릴 것 같사옵니까? 어허, 이 일을 어찌한다. 그러면 황제인 내게도 허물이 있었노라고 적으면 되겠느냐? 그 정도로도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어찌하란 말이냐?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니 이제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적으셔야 받아들일 것이옵니다. 뿐만 아니라 반란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란의 죄를 용서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태평어람이라는 문헌에는 당나라의 덕종이 이납 등에게 비밀리에 사자를 보내서 제시한 조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란은 없던 일로 할 것이며 관련자 모두를 사면할 것이다. 더불어 이납, 전열, 왕무준, 이희열 등 4인을 국가의 공신인 훈구로 대우할 것이다. 한편 이납은 당나라 덕종의 타협안을 놓고 동지들과 의논한 끝에 결국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당나라 사서에는 이 대목을
이납이 당나라 황제로부터 사면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했다고 봐야 하겠죠. 서기 784년 덕종은 이납에게 검교 공부상서, 운주자사, 평로절도사, 치청관찰사, 검교 우복사, 동중 서문합 평사 등의 관직과 왕권을 의미하는 철권을 전하고 농서군왕이라는 칭호를 내립니다. 철권을 주었다는 것은 직활 영토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법권을 이납에게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기 792년 제나라 임금 이납은 34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역시 악성 종기로서 숨진 것입니다.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당나라 조정은 3일 동안 정사를 보지 않고 애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자칫 통감을 쓴 사마광이 이납의 죽음을 조리라 하지 않고 임금의 죽음을 표현할 때 쓰는 흥으로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납에게는 사고, 사도, 사현, 사지의 4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자인 이사고가 제나라 왕의 지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당나라 조정에서는 이정기가 죽었을 때와는 달리 이사고에게 바로 권력 세습을 인정해 줍니다. 이어서 당나라 황제 덕종이 죽었는데 덕종 황제가 승하했는데도 이사고는 조문 사절을 보내지도 않고 국상을 치르는 것도 거부했다. 그는 어수선한 틈을 타서 당나라를 공격, 양주를 점령하려 하였다. 이를 알게 된 강성절도사 이원소가 이사고를 문상에 초대하자 이사고는 수하의 장군들을 불러 모아 원소가 흉계를 꾸며서 나를 유인하려 한다고 성토한 뒤 군사를 일으켜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새로 즉위한 황제 순종이 이사고를 말렸다. 이납이 죽자 당나라 조정이 사흘 동안 정사를 패했던 사실과 견져보면 당 조정에서 제나라 세력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사고 역시 이정기, 이납에 이어 악성 종기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제나라의 왕위는 이복 동생인 이사도에게 물려집니다. 선왕의 뒤를 이어 짐이 제나라의 제3대 임금의 자리에 올랐음을 선포하노라. 이사도는 이사고의 죽음을 당나라 조정에 알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시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독자적으로 취임식을 갖고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기록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사도는 성격이 급하고 추진력이 강한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한편 덕종에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당나라의 순종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뒤이어 헌종이 즉위하는데 헌종은 이른바 반역 번진들에 대한 정책부터 이전의 덕종과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동국대 정병준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 전에 덕종은 이놈들 한꺼번에 다 덤벼라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헌종 같은 경우는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한 놈씩만 상대합니다. 그래서 센 놈들 하북삼진하고 이정기 번진은 손을 대지 않아요. 놔둔 상태에서 다른 말 안 듣는 어떤 군소 번진들을 먼저 토벌을 한 건 한 건 합니다. 그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중에 아주 그 하북삼진, 이정기 번진 그 외에 다른 또 센 번진이 하나 있었는데 물론 요도보다는 이정기 쪽보다는 약해도 이 번진까지 멸망하는 거 보고 이제 긴장을 바짝 합니다. 하니까 그 하북삼진은 손들어 버려요. 제나라, 즉 이정기의 번진은 지금까지 당나라 황제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일 때 이웃 번진들과 동맹군을 결성해서 싸웠는데 이웃 번진들이 줄줄이 투항을 해버리니 이사도 역시 뭔가 결단을 내려야 했는데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황제의 군사가 아무리 많다 한들 우리는 일당백으로 싸울 것이다. 머뭇거릴 거 뭐 있겠느냐. 자, 낙양으로 진격하라! 서기 815년 낙양 공격에 나선 이사도의 부대는 당시 낙양에 있던 군수물자 보관소부터 파괴합니다. 곡식 창고에 불을 질러 군량미를 모조리 불태워라! 이사도의 군사들은 당시 하음에 있던 150만 개에 이르는 군량미 창고를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그들은 또한 게릴라전에도 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나라 조정의 제상 무원영이라는 자가 평소에 우리 제나라를 정벌하자고 주장한 놈이었다. 내 이놈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용감하고 민첩한 자객을 보내 무원영을 없애야겠는데 누구 나설 자 없는가? 이사도가 보낸 자객에 의해 재상 무원영이 암살되자 당나라 황제 헌종은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힌 나머지 제나라와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낙양유수 여원흥은 군사를 이끌고 출동하여 낙양 곳곳에 숨어있는 반역숙의 이사도의 군사를 도멸하라! 게릴라를 동원한 이사도 군대와 황제군의 공방은 4년 동안이나 전개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올라있는 기록에 주목하게 됩니다. 헌덕왕 11년 가을 7월 당나라의 운주절도사 이사도가 반란을 일으키자 당 헌종이 장차 토벌하고자 하여 조칙으로 양주절도사 조공을 신라에 보내와서 우리 군사를 징발하였다. 왕이 직지를 받들어 순천군 장군 김웅원에게 명령하여 갑옷을 갖춘 군사 3만을 거느리고 가서 돕게 하였다. 기록대로라면 이사도를 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나당연합 군사작전이 벌어졌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과연 당나라 황제의 조칙을 받고 신라의 3만 기병이 출동을 했느냐, 출동을 했다면 실제로 이사도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느냐 하는 점들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정병준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의 그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참 이게 의문인데 3만 그 보냈다라고 나오거든요, 삼국사기에는. 그런데 당시에 그 나당 고구리 공격할 때는 신라한테 분명히 이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리 보냈을 때 신라한테 어떤 이익이 있었겠느냐? 저는 제수처만 취한 게 아닌가. 제수처는 취해도 손해볼 게 없잖아요. 군대 편성을 3만을 했을 수도 있죠, 제수처까지는. 그러나 아마 지연작전을 했을 것이며, 그래도 실제로 이사도는 빨리 망해버립니다. 근데 제수처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신라와 당나라의 관계를 미루어 볼 때 당나라의 청병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일단 군사를 파견하겠다고 응답한 뒤에 머뭇거리는 과정에서 상황이 끝났을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설령 군사를 편성하여 움직였다 하더라도 신라 군사가 당나라에 도착해서 이사도의 제나라 군사와 싸움을 벌이기에는 전쟁이 너무 일찍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신라군이 가가지고 이사도 토벌 전에 싸움을 하기에는 또 너무 일찍 그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 싸움을 장기전으로 갔더라면은 신라도 싸움을 했을 수가 있는데, 신라군도. 근데 의외로 그 이사도 그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도가 이제 부하한테 죽음을 당하고 망해버리는 이런 건데, 장기전으로 못 가. 전혀 그는 당 헌종으로서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신라군이 전쟁에 직접 투입됐다고 볼 수는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짧으니까. 그렇다면 당시 발해는 이정기 일가의 세력이나 당나라로부터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것을 입증할 만한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신라와 당이 우호적인 관계로 연결되고 발해는 이정기 세력과 상당한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십자형의 대립각이 형성됐을 것이다. 고구려연구재단 윤재훈 연구위원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선왕하고 대이진 때가 이제 주로 이 이정기 일가가 산동반도의 치청번제에서 절도사를 하던 때인데, 이 시기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서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여러 인적 왕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쪽의 발해와 남쪽의 치청번지, 그다음에 동과 서로, 당과 신라 이렇게 가는 대립각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동서와 남북 간의 축으로 이어지는 십자형에서 긴장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알록산 사사명의 난 이 때와는 또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해가 알록산의 난 때 철저히 중립을 유지했던 것과는 달리 이사도가 당나라 조정과 싸울 때는 발해가 이사도의 편에 기울어 있었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분석하는 근거로 윤재훈 연구원은 이사도 군사의 기병들이
발해에서 공급받은 말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전쟁을 하려면 말이 필요한데 말의 소모율이 1년에 보통 30에서 40%거든요. 그러니까 1만 명의 기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예비 말까지 해서 14,000필이 필요하고요. 근데 거기서 1년에 또 30-40%가 뭐 늙어서 죽든지 아니면 전투하다가 자연사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니까 끊임없이 말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 루트 거기는 당연히 발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종마 몇 마리 갖고 수입해 가지고는 전투를 60여 년간 당나라 중앙정부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계산이 나오게 된 거죠. 당시 산동반도의 이정기 세력이 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발해였다. 그런데 당나라의 황제군과 맞서 싸우자면 상당한 규모의 기병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기병들이 사용하는 말들 중 1년에 40%가량은 꾸준히 보충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초기의 이정기에서부터 마지막 이사도에 이르기까지 발해와는 뗄 수 없는 협력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발해는 이정기 세력과 어느 정도의 말들을 거래했을까요? 윤재훈 연구위원은 여타 사료들을 분석한 결과 1년에 10,000마리 정도의 말이 발해에서 산동반도로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발해 시대 사료는 아닌데 그 뒷시기에 보면 5대를 거쳐서 중국에 이제 남쪽에 남송이 있고 북쪽에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같은 이제 유목민족 국가들이 있게 되는데요. 요때 남송도 이제 북방의 유목민족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해가 있던 시기에 발해 지역에서 이후로는 이제 북쪽에 요나라가 있고 그쪽 쪽에 이제 그 여진 쪽에 금나라가 있었는데 그쪽 지역에서 계속 말을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송의 기록에 의하면 1년에 최소 10,000마리 이상을 그쪽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는 거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 때도 최소한 그 정도. 1년에 10,000마리라면 한 번에 1,000단위 이상의 말들이 대륙을 가로지르고 바다를 건너서 산동반도로 갔다는 얘긴데 그 운송 장면 역시 장관이었겠죠. 그건 그렇고 대왕마마, 도지병마사 유어의 태도가 저못 의심스럽사옵니다. 도지병마사가 당나라 황제군에게 겁이라도 먹고 있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었고 유어가 반란을 꾸민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라? 병마사를 당장 불러들이도록 하라. 아니 되겠다. 길이 의논할 일이 있으니 운주로 오라고 전하거라. 예, 그리 전하겠사옵니다. 도지병마사라면 제나라 군사의 총사령관에 해당하는 직책이었습니다. 도지병마사 유호가 반란을 꾸몄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사도는 그를 수도인 운주로 불러들였는데 대왕마마, 부르셨사옵니까? 병마사에게 확인할 것이 있어 들어오라 하였느니라. 그렇잖아도 소장 역시 대왕마마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뵈려던 참이었사옵니다. 그래. 그 무슨 말인지 먼저 말해보거라. 긴한 말씀이라. 알았느니라. 자,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래, 괜히 할 얘기가 무엇인고? 유어, 이놈이... 유호는 이사도를 살해하고 그의 아들 역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사도의 목을 잘라 당나라 조정에 보냈는데 당서에는 당나라 조정이 사흘 밤낮으로 잔치를 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5년간이나 이어져 오던 이정기 일가의 왕국이 그렇게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사도가 살해된 뒤 그가 다스리던 번진은 3개의 번진으로 분할됩니다. 그리고 이내 당나라 조정의 명령에 순응하는 순지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이제 순지화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중앙에 말 잘 듣는 지역으로 바뀝니다.
세 개의 번진으로 분할돼 가지고 그랬을 때 저는 뭐 근본적으로 그 어떤 대외 교역상에서 큰 뭐 약간은 말입니다. 자유무역지대라는 그런 개념으로서는 개념은 일단은 조금 왜냐하면 말 잘 듣는 지역 그러면 조정의 그 어떤 약간의 규제들을 따를 수가 있지만은 그 추세라는 거는 그렇게 한꺼번에 바뀌었을 걸로는 보이지 않고요. 그런 그 여풍 속에 자유무역 지대였던 제도적으로나 뭐 어떤 공식적으로 그 지역의 여풍 속에 장보고가 출현했다. 비록 이정기와 그의 자손이 이끌었던 세력은 몰락했지만 그들이 산동반도에서 일종의 자유무역지대를 구가하며 했던 활동들 때문에 장보고가 동아시아를 주름잡는 해상왕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산동반도 지역이 비록 당나라 조정의 명령에 순응하는 순지로 바뀌었다고는 하나 이정기 일가가 구축해놓은 자유무역지대로서의 성격은 그 뒤로도 어느 정도 유지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구려 연구재단 김은국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발해가 숙동이라 해갖고 열처리한 구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등주 지방에 가서 거래를 하려고 하자 당나라에서는 이 구리 소모가 많으니까 이걸 구리 유출이 안 된다 해갖고 이 숙동 거래를 금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당 조정의 허락을 받도록 한 게 바로 이 치청절도사 세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정기 집단으로 상징했던 이 산동의 이 집단이 비록 와해가 되지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해하고 모종의 관계가 또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산동반도를 터전으로 삼아서 55년 동안이나 독자 세력을 구축하며 유지되어 왔던 고구려 유민 이정기 일가의 활동을 짚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고구려 유민 출신인 고선지 장군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고선지 장군이 비단의 길, 그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데 앞장섰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동쪽에는 바로 이 이정기와 그의 자식들, 손자대로 이어지는 그 치청번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개 평민 출신으로서 당나라의 정식 역사책, 그 정부에서 편찬해낸 구당서에도 입전이 돼 있을 정도로 열전의 위인전이 입전이 돼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그 자식 그다음에 손자 이사도까지 해서 3대 60여 년간 산동반도 일대를 마치 하나의 작은 왕국처럼 해서 다스렸었습니다. 윤재훈 연구위원의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발해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할까요? 3대 문왕이 세상을 떠난 뒤 대원의 성왕, 강왕, 정왕, 희왕, 간왕 등 6명의 왕들이 짧게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권좌에서 물러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25년간이나 이어졌다는 부분을 소개해드렸죠. 대명충이 왕위에 올라 연호를 태시로 고쳤다. 그가 1년 만에 죽으니 시호는 간왕이다. 신당서에는 발해의 제9대 임금 간왕이 즉위해서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단 몇 글자만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세상을 떠난 간왕에게는 후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대 임금 희왕 마마께서 5년 만에 승하하시더니 이번 대왕 마마께서는 1년 만에 또 붕어하시다니. 시조이신 고왕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3대 문왕에 이르기까지 사방팔방으로 국력을 떨쳤는데 임금의 옥좌가 안정되지 못한 사이에 국력은 쇠퇴하고 백성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 터에 선왕께서는 후사마저 없으시니 이 누구를 임금으로 옹립해야 한단 말이요. 이 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세울 사람은 대인수 나리밖에는 없을 것이요. 아니, 선왕의 친형제도 아닌 사람을 어찌 임금으로 모실 수 있단 말이오? 지금이 직계혈족이냐 반계혈족이냐를 따지고 있을 때요. 그분의 4대 조부가 시조이신 고왕의 아우이시니 다 같은 대시왕족이 아닙니까?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요. 조정 대신들 사이에 왕권을 둘러싼 이런 논란이 있었겠죠. 그 결과 발해의 제10대 임금으로 옹립된 사람은 대조영의 직계 후손이 아닌 대인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대인수가 왕위에 오르니 그의 4대 할아버지 대야발은 대조영의 아우이다. 신당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발해 시조였던 대시지방 계열이긴 하지만 이제 직계가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반계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즉위를 대하발의 이제 4대 손이다 뭐 이렇게 기록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왕계 교체를 통해서 그 압식이었던 선왕의 압식이었던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내분기 또는 뭐 혼란기라고 해서 여러 왕들이 1년에서 2년 사이에 짧은 제의 기간에 그치면서 왕이 뭐 밑에 신하로 추정되는 국인들에 의해서 뭐 피살이 된다든지 교체가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왕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제 흔들리는 상황이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인수가 선대 임금이었던 간왕이 1년 만에 죽자 조정이 또다시 혼란에 휩싸였을 것이고 그 혼란과 내분을 극복하는 데 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 대인수였기 때문에 그가 직계 혈족이 아님에도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윤재훈 연구원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인수가 왕위에 올랐을 때 당나라에서는 신속하게 책봉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해에서 사신을 보내와 조공하니 황제가 지국무 대인수를 은청 광록대부 검교 비서감 도독 발해 국왕으로 삼았다. 제6대 임금이었던 간왕 대승린이 즉위했을 때 국왕이 아닌 군왕으로 봉하자 발해에서는 재차 사신을 보내 항의하였고 그런 줄다리기 끝에 결국 다시 국왕으로 봉하는 등 곡절이 있었는데 이번 대인수의 경우는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발해 국왕으로 책봉한 것입니다. 간왕이 죽은 때가 2월이었고 3월에 이계상을 비롯한 26명의 사신들을 보냈는데 즉위한 지 한 달 만에 바로 승인을 했으니 이례적이라고 할 만하겠죠. 당나라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의 당나라 왕이 산동반도의 이사도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헌종이었습니다. 이정기와 그의 후손들은 바다 건너서 마찬가지로 발해를 건너서 그 나라 발해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기 당나라 신라의 연합 전선에 대응해 나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발해와 국경선을 접하고 있던 당나라 입장으로서는 자기 당나라 내부의 내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발해 측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쓸 수밖에 없고 이 기존의 대숙린 때와는 달리 선왕 때의 책봉을 바로 해줬다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당나라의 내부 상황을 반영한 거다. 아울러 당시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반영한 일이다. 제나라의 이사도가 사생결단을 하고 당나라 조정과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터에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발해와의 관계가 껄끄럽게 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누차 강조하는 얘기지만 당나라 조정에서 발해의 임금에게 주는 국왕이라는 책봉은 발해 임금을 독립국의 국왕으로 인정한다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신용장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번째로 발해의 왕위에 오른 선왕 대인수가 어떤 통치를 해나가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짐은 연호를 건웅으로 삼았으니 대소신료들과 백성들은 심기일전하여 나라의 융성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니라. 문왕이 크게 일으킨다는 의미를 지닌 대흥을 연호로 삼았었고 제5대 성왕이 중흥을 연호로 삼았다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다시 선왕 대인수가 건흥을 연호로 천명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의 연호가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국정지표 같은 것이라고 볼 때 그동안 나라가 혼란스럽고 침체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것은 다른 말로 중흥, 다시 일으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 10대 왕이었던 선왕이 이전에 4, 50년간의 내분기, 혼란기를 수습하고서 나라를 국력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 선왕 자신의 개인적인 의지 또는 뭐 그 당시에 국정 목표가 담겨 있는 것이 이 건흥이라고 하는 연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치와 외치, 외부적인 정복에 성공을 해서 중국 측으로 당나라에서 해동성국이다라고 하는 이제 영예로운 호칭을 얻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발해가 사신을 보내 선왕의 즉위 사실을 알린 나라는 비단 당나라만은 아니었습니다. 대왕마마.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도 대왕마마의 즉위 사실을 알리고 우호와 선리를 다져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그래. 모 감독은 사절단을 이끌고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서 일본 왕에게 짐의 국서를 전하도록 하라.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그래서 선왕 원년 겨울에 사절단이 일본으로 떠났는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섬나라 일본에는 험한 바닷길을 무릅쓰고 사절단을 보낸 데 반하여 남쪽의 신라에는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속에서 이해해야 하겠죠. 예전에 문왕과 무왕 때에 걸쳐서 완전히 복속이 되었던 여러 말갈 부족들을 다시 정복에 나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당연히 남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됐고 현재의 평안남도 일대까지 이제 밀고 들어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서 신라는 성덕왕 때 뭐 장성을 쌓는다든지 해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때마침 이사도의 반란 사건까지 맞물려 들어가면서 신라와 발해는 굉장한 긴장 관계가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왕이 즉위 직후에 신라에는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고 일본의 사절단을 파견한 것은 바로 당시 이러한 동아시아 국제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